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요즘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발행하는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라서요. 국가가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오히려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또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IBK 연금보험 박종현 박사를 연결해서 마이너스 국채 금리라는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또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좀 배워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그 얘기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돈 빌려주고 돈 보관료까지 내는다는 뜻이고, 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돈도 빌리고 이자도 거꾸로 받고 그런 얘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굳이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어치 채권을 사면 예, 만기에 다시 100만 원을 돌려받기는 하는데 예, 중간에 원래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보관료를 주는 형태이니까 사실은 맡긴 돈보다 전체 기간으로 보면은 이제 더 적게 돌려받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3년 후에 100만 원을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써 있는 증서를 101만 원이나 102만 원에도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왜 삽니까?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런 거 가만히 갖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건데 네네. 100만 원이 있으면 그 100만 원 그냥 서랍에다 넣어놓거나 은행 금고에다 네. 넣어놓거나 하면 될 텐데 네. 그걸 굳이 왜 삽니까? 사는 사람 마음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국채에만 해당되는 경우이고요. 예. 일반 사채, 일반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왜 도대체 국채를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로 사느냐가 중요한데 예. 대부분 국채를 투자하고 거래하는 곳들은 이제 금융기관이라던가 대형 연기금 뭐 이런 쪽인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형 금융기관이라던가 대형 뭐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적인 수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금융기관들 건전성 그런 거 따질 때 각종 유동성 비율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결국 이제 뭐 무위험 자산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예. 국채가 비록 그 마이너스 수익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원금 자체는 보장이 되는 내지는 현금 흐름 자체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이른바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예. 국채를 들고 있는 게 유동성 비율을 높이는 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을 일정 부분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국채를 들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제 질문은 그다음에 그 국채를요. 네네.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그건 안전자산 취급 안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자, 현금으로 들고 있을 경우에는 예.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부자인데 돈이 많아요. 근데 예. 그 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보관료를 내야 되는데 내기 싫으니까 내가 그냥 수중에 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러려면 집에 큰 금고를 사가지고 그 금고에 내가 껌껌이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고 금융 거래를 할 때마다 내가 현금 돈다발을 항상 주고받아야 되죠. 예. 즉 금융 시스템을 이용을 못한다라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금 안 받아준다? 그렇죠. 예금 받으면 마이너스 금리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유럽의 어떤 금융회사가 네. 돈을 100억 원을 갖고 있는데 네. 이 100억 원으로 국채를 사면 1년 후나 2년 후에는 99만 원이나 99억 원이나 98억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니까. 네네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네. 100억 원을 뭐 도이치뱅크나 어디 다른 은행에다 넣어두자. 네네. 그래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합니까? 은행에 예금을 해도? 은행에 예금을 해도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를 적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중요한데 우리가 개인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돈 100만 원, 돈 200만 원 예금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하지만 아까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채를 투자하는 그런 기관들은 자금 수요가 뭐 100억, 200억, 몇천억 조 단위가 될 텐데 예. 그만큼을 예금으로 받아줄 수 있는 예금이 시중은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들고 가면 예금 받아주면서 그렇다고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뭐 1000억 원이나 1조 원이나 10조 원 이런 돈 들고 가면 예금을 안 받는다는 거군요. 그 이상 받아줄 수 있는 캐파가 되는 그 시중은행이 이제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준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냥 내가 이 국채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T+1일 하루면 돼요. 내가 오늘 이 국채를 팔면 바로 당장 나한테 현금이 입금이 됩니다. 그 은행 결제 시스템 상에서. 예. 그래서 예금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예금은 그날 찾으면 그날 나오잖아요. 그날 T+1조차도 아니고 예금을 안 받아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돈 몇 푼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 갑자기 시중은행 어떤 A라는 시중은행한테 너 한 3조 들고 있다가
내일 나한테 또 3조를 줘. 예. 이걸 내가 언제든지 3조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어라고 한다면 예. 그렇게 무수히 많은 큰 금액은 시중은행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시중은행도 어차피 현금 3조 원을 맡아놨다가 내일 현금 네. 3조 원을 주라 그러면 보관 비용이 네. 많이 들겠지만 네네. 이런 금융 회사들은 어차피 숫자로 맡기고 숫자로 찾아가잖아요. 그럼 은행들은 3조 원이든 30조 원이든 그냥 받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근데 그 숫자라고 하는 게 예. 은행들별로도 이렇게 뭔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은행이 모든 그런 이 금융기관들의 수요, 네. 연기금의 수요, 이건 제가 그냥 일례로 3조라고 얘기했지만 예. 그게 실제 3조도 아니고 30조, 300조, 3천조 이렇게 몇 천조 단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은행들은 그렇게 돈을 받으면 그거 네네. 그냥 다시 중앙은행에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돈이 남으면? 그렇죠. 원래는 지급준비금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 그 자체가 절차상의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겠죠. 국채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는 언제 어느 때 내가 사고 팔아도 전혀 시스템상에서 그 시간이 소요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 왜 그러면 예금하고 뭐 국채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예금은 이른바 만기가 짧죠. 예. 그래서 듀레이션이 짧은 상황인데 국채의 경우에는 뭐 10년짜리 국채, 20년 국채 그러면 이제 듀레이션이 있잖아요. 금융기관도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보험사라든가 연기금 이런 쪽에서는 네. 이른바 자산의 듀레이션을 부채의 듀레이션과 같이 맞춰야 되는 또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요. 예. 내가 부채로 가야 되는 듀레이션은 예를 들면 10년 뒤, 20년 뒤에 현금 흐름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투자해야 되는 자산의 만기도 10년, 20년에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고객한테 앞으로 10년 동안 딱 이 정도 확정금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받았으면 네네. 고객한테 받은 그 돈도 10년간 어딘가에서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굴려야 된다. 그렇죠. 근데 예금은 하루, 이틀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과 부채의 이 투자 운용 기간 듀레이션이 맞지를 않는 거죠. 아, 그러면 또 경고가 들어온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상에서의 문제, 또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맞추는 거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금융기관이라든가 대형 연기금이 어쩔 수 없이 국채에 대한 수요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돈이 줄어드는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그럼 그런 규제라도 좀 풀어달라고 할 것이지.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식이라면 실제 시중은행에서 돈을 맡기는 소비자들이 돈을 맡길 때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도 합니까? 그건 아직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안 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반적으로는 정말 그 채권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네요. 유럽에서도. 그렇죠. 지금 독일의 국고채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6%의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발행도 이루어지고 있고. 예. 지금 유럽의 국채는 뭐 거의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조금 최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최근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50% 이상은 현재 다 마이너스 금리에 깔려 있는데 이게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그 ECB 유럽 중앙은행은 네. 이제 통화 정책을 펼 때 예. 정책 금리가 조금 여러 개가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그 정책 금리가 예금 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그 예치 받을 때 남는 돈을 중앙은행으로 보낼 때.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초과 지준금뿐만 아니라 지준금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형태로든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내게 되는데 예. 그 이자금이 현재 그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0.4%, 예, 마이너스 알겠어요. 0.4%예요. 그래서 은행들은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군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뒤로 돌리면 또 마이너스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박사와 함께 오늘 요즘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마이너스 금리가 왜 이렇게 생기는지 자세하게 들어봤어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박사와 함께 유럽에서 어떤 원리로 마이너스 금리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배웠는데 조금 더 이어서 중요한 질문들 몇 가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예. 이렇게 그 유럽에서는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적용이 되면서 거래가 되면 이게 결국은 이랬든 저랬든 유럽 중앙은행이 의도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을 이렇게 펴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의도적으로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도록 한 건데 그 정책의 의도는 뭐예요? 결국은 그 유럽 중앙은행들 결국 시중은행 그 중앙은행들이 항상 의도하는 건 뭐냐면
그 시중은행이 본연의 그 파이낸싱을 하는 그런 금융기관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결국은 대출을 좀 확대를 시킴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좀 활력을 찾게 하는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대출 금리 자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뭔가 대출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테고 그 대출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경제 여건이라든가 실물 경제도 좀 잘 돌아가는 그런 효과들이 생길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금리로 낮춰져서는 그런 효과가 잘 안 나타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이제는 뭐 마이너스까지 금리를 내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일종의 그 시중은행에게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현재 유럽에서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0.4%를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예. 그 마이너스 0.4%는 이른바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지급준비금에도 적용이 되고 예. 지급준비금 이외에 초과 지급준비금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첫 번째는 적어도 지급준비금 이상은 우리 중앙은행에 다시 맡기지 마. 예. 니네 시중은행 미래 어떻게든지 이 돈을 투자를 하든 뭐 대출을 하든 이런 형태로 다시 그 실물 경제에 내놓아라 이런 압박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은행은 대출처를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대출처가 또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국채를 낮은 금리에 사는 뭐 이런 형태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급 준비금 자체에도 마이너스 0.4%를 매긴다라는 거는 결국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주는 메시지는 웬만하면 예금 받지 말고 오히려 예금보다는 대출을 좀 더 많이 해라. 이런 어떤 정책적인 푸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방금 그 지점에서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유럽의 네.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금을 많이 받아서 대출을 못 해주면 그만큼 돈이 남잖아요. 그 은행 금고에 남는 돈은 그냥 들고 있어도 이자도 안 붙고 남는 그렇죠. 돈은 중앙은행에 맡겨야 하니 또는 예금 받은 돈의 일부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맡겨야 하니 거기에 네. 대해서는 맡기는 순간 마이너스 0.4%라는 말씀하신 마이너스 금리가 붙으니까 일종의 벌금 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열심히 대출을 해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즉 돈 남기지 말고 단돈 1% 대출 금리라도 대출을 해주자라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만 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예금을 그럼 받지 말자라고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굳이 예금 받아서 마이너스 네네. 금리를 주는 국채를 사든 아니면 마이너스 0.4%의 벌금 금리를 물리는 중앙은행에 맡기든 둘 다 피곤한 상황이 되니 네네. 그냥 예금 안 받으면 될 일인데 그렇게는 네네. 못 하나 보죠. 유럽의 은행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으로 유럽에서는 지금 돈을 뭔가 빌려다가 쓰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예. 한 푼이라도 돈이 남으면 죄다 그냥 은행에다 맡겨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고요. 은행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저희가 뭐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아주 거액 예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인의 경우에 내가 남는 돈 자연스럽게 은행에 가면 잔고가 플러스로 되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게 예금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유럽에서는 자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그냥 남는 돈들은 그냥 다 자연스럽게 은행 계좌에 가여 있으니까 네. 그 부분들이 예금으로 계속 잡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보통 예금 같은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지요. 새로 예금 통장 만들러 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이야 막아도 계좌에 네. 남는 돈을 꽂는 걸 그걸 막을 수는 없으니. 그렇죠.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그래도 좀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마리오 드라기의 뒤를 이어서 ECB를 이끌어갈 라가르드 총재가 좀 더 금리를 낮추겠다 아니면 또 다른 양적 완화 계획을 펴겠다는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해온 인물인데 지금 상황에서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예, 현재 지금 시장 전망으로는 하반기 내지는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ECB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하고 다시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재개할 거다라는 지금 전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배경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유럽 경제가 다시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들. 특히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유럽도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갔던 이면에는
통화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숨어 있어요. 그건 무슨 결국-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 정책 금리를 낮추고 높이는 거는 결국은 시중의 통화량을 더 공급할 거냐 아니면 줄일 거냐의 문제잖아요. 유로화를 더 흔한 돈으로 만들 거냐 귀한 돈으로 만들 거냐의 의미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 통화 가치의 변화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 돈을 더 많이 풀고 마이너스를 더 깊은 마이너스 금리로 만들고 양적 완화를 더하면 그렇죠. 유로화가 흔한 돈이 되니까 유로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예.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인 통화 완화를 하면서 일종의 뭐 레이싱 하듯이 예. 그러면 나는 통화 가치 예를 들면 금리가 과거에 높았을 때 뭐 5%였는데 난 3%로 떨어뜨릴래. 그럼 누군가는 그래 그럼 나는 2% 할래. 누군가는 1% 이렇게 다 그럼 나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온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있는 게 유럽도 있지만 일본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유로존 아니지만 유럽 내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스위스라던가 예. 뭐 이런 애들은 또 마이너스 금리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서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관점에서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통화 완화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 최근에 트럼프가 지금 대놓고 유럽 중앙은행이 다시 또 통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유로화 가치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준 니네는 뭐하니? 니네도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압박을 주고 있잖아요. 아하.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준도 지금 금리를 인하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ECB가 아무런 정책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또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오히려 유로화는 또 통화 절상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맞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금리를 낮춰주거나 통화 완화 정책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또 경쟁적인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오늘 왜 자꾸 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립니까? 마이너스로 떨어뜨린다고 이게 살겠습니까? 이제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 그 설명을 네. 듣고 나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이 마이너스 금리가 그 자체가 약효가 있어서가 아니라 유럽 네. 돈 유로화 자체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려고 계속 돈을 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고 궁극의 목적은 돈 가치 떨어뜨리는 데 있군요. 다른 나라의 마이너스 금리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런 것들이 기본 근지에 깔려 있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금리를 낮춰준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예. 모험 자본에 대한 수요를 높이니까 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국의 돈 가치 떨어뜨린다는 건 수출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환경 만들기 위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른바 근린 궁피파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예. 주변 국가들에게 부담을 높이고 자국의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은 높이고 수입은 좀 덜하겠다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거대한 경제권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지 않는 한 유럽도 네. 쉽사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오히려 다시 통화 정책이 완화 쪽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예. 그래서 ECB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을 지금 하고 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배경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박사였습니다.